자, 이제 고체의 전이와 관련돼서도 앞에 액체와 지금 고체는 지금 계속 연장선상에서요. 레올로지에서 말하는 고체, 액체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른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는 이제 상태를, 어떤 고체 상태에 대한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 녹는 점, 어는 점. 예를 들면 고체가 액체가 될 때는 녹는 거고, 액체가 고체가 될 때는 이제 어는 게 되니까, 녹는 점과 어는 점 같을 수밖에 없죠. 그죠? 뭐 이런 개념으로, 아, 이런 거구나. 고등학교 때까지는 다 고체와 액체는 상태 변화에 의한 이분법적. 고체가 액체가 되면 액체는 그냥 액체인 거고, 액체가 고체가 돼버리면 그냥 고체인 거고, 이런 거지. 뭐 고체가 액체가 된다는 그죠? 고체 아니면 액체인 거죠. 결국 그죠? 이게 우리가 어떤 현실에서 어떤 시간에 따른, 관찰 시간에 따른 고체의 성질, 액체의 성질을 이해하는데 이게 굉장히 큰 걸림돌이었던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고등학교 때까지 배웠던 고체와 액체의 개념은 인력학적 평형 상태, 그죠? 그냥 분자 간의 힘과 분자 자체의 에너지, 운동 에너지에 따라서, 그죠? 꼭 운동 에너지만 아닙니다. 뭐 회전 에너지, 병진 에너지 이런 게 다 포함되는데 그냥 제일 눈에 개념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게 운동 에너지니까, 운동에서 뛰쳐나가는 거니까, 그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고체와 액체를 지금까지 구분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 뭐 몰 용융열, 몰 승화열, 뭐 승화시키는데 뭐 이런 거 쭉 나오는데 뭐 이런 게 있구나 이거 좀 되고, 냉각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결국 반절 개념이에요. 온도를 기준으로 녹는 점 또는 뭐 어는 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액체와 고체가 나눠진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걸 냉각 곡선은 그래프로 그려지는데 보면요, 예를 들면 온도에 따른 물질의 상태인데요, 온도가 높을 때는 액체잖아요. 액체가 쭉 되잖아요. 그럼 이게 예를 들면 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액체의 가장 대표적인 게 물이잖아요. 그러면 물이 있는데 온도가 떨어지면 액체가 냉각되잖아요. 차가워지잖아요. 물이 차가워지잖아요. 물의 어는 점은 몇 도인가요? 0도씨. 물이 얼음되는 온도가 0도씨잖아요. 그러면 어는 점, 요게 0도가 되는 거예요. 0도. 알겠습니까? 요게 0도예요. 0도. 어는 점이 0도예요. 근데 보면 액체가 냉각되다 보니까 이게 0도씨에서 바로 얼음이 얼어야 되는데, 얼기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과냉각이 돼요. 과냉각. 그러니까 액체가 냉각이 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는 점보다 조금 더 내려갔다가 이제 요게 바로 여기서부터 얼지 않고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부터 얼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액체가 이제 다시 이제 어는 점까지 과냉각, 어는 점 이하로 과냉각이 온도가 더 떨어졌다가 냉각됐다가 다시 어는 점으로 올라가요. 이렇게 살짝 올라가는 거예요. 살짝 더 떨어졌다 살짝 올라가죠. 이걸 과냉각이 된다고 해요. 과냉각. 알겠죠? 그러니까 바로 얼음이 안 되고 0도씨 물이 0도씨 얼음이 되는 게 아니고 0도씨가 마이너스 0. 몇 도씨 물이 됐다가 0도씨 물이 됐다가 얼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이거는 뭐 온도가 예를 들면 0.2도 뭐 0.3도 될 수 있는데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게, 온도 내려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면 더 과냉각이 더 될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됐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이거는 약간 동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아주 천천히 온도를 내리면 0도씨에서 얼죠. 알겠습니까? 근데 빨리 내리니까 이게 과냉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렇다 살짝은 떨어지겠지만 거의 0도씨에서 얼 수 있는데, 빨리 온도를 떨어뜨리면 훨씬 더 떨어졌다가 올라가게 돼요. 어느 정도까지. 그럼 여기서부터 얼기 시작하면 액체가 물이 얼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액체와 얼음이 공존해요. 여기서부터. 알겠습니까? 요 끝단까지 가면 뭐가 된다? 이제 완전히 얼기 시작하겠죠. 그죠? 이때가 완전한 고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까지는 물하고 얼음이 섞여 있어요. 그러다가 점점 가도 물하고 얼음이 섞여 있다가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완전히 얼음이 되고 난 다음부터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 전까지는 물과 얼음이 공존하는 상태 같으면 열을 뺏으면 뭐가 되냐? 온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0도씨 물이 0도씨 얼음으로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 변화가 없어요. 그러다가 완전히 얼고 나서 여기가 완전한 얼음이에요. 그 다음부터 열을 뺏으면
다시 이제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요런 걸 측정하는 장비가 뭐다? DSC라고 그랬죠. DSC. 그죠?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er 해가지고 온도를 조금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열을 계속 주든지 열을 뺐으면서 온도 변화가 되다가 열을 계속 뺐는데도 온도가 일정해지면 상태가 변하는구나. 어떻게 액체가 고체로 변하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온도가 갑자기 열을 계속 뺐는데 온도가 일정해진다. 열을 계속 주는데 온도가 일정해진다. 이때는 뭐가 일어난다? 예,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상태 변화. 그래서 이 상태 변화를 일어나는 걸 찾는데 가장 중요한 기계가 뭐였다? DSC. 그죠? 자, 이제 상평형 그림을 봅시다. 이제 이 그림이 이제 앞으로 수업에서의 메인이에요. 메인. 알겠습니까? 메인.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거는 딱 봐도 이게 물이에요. 물. 왜? 어떻게 할 수 있냐? 여기서 보면 이게 약간 여기 일단 요거부터 설명할게요. 여기가 얼음이죠. 고체예요. 여기는 물이죠. 액체예요. 여기는 뭐죠? 수증기, 기체예요. 기체.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표시가 안 되는데 만약 이게 3중점이다. 조금 더 올라가 있겠지만 3중점이다. 요게 3중점이에요. 미안합니다. 3중점. 세 가지의 가운데, 세 가지 상태의 가운데, 액체와 고체와 기체의 가운데가 뭐죠? 여기 경계가 되는 게 3중점이에요. 세 개의 중심. 요게 3중점이에요. 3중점.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는 표시를 안 했는데 만약 요게 조금 더 멀리 1기압인데 여기가 바로 알겠죠? 이게 쭉 이게 더 올라오고 더 멀리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일정한 온도와 압력을 넘어서면 인계상태, 인계점이 여기 있겠죠. 인계점을 지나서 이렇게 인계 압력과 인계 온도를 넘어서면 요게 바로 뭐다? 초인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물은 온도 미안합니다. 지금 밑에 제가 강조를 하다가 우리 그 아롱이를 제가 탁 차가지고 아롱아 미안하다. 그죠? 탁 차버려가지고 아롱이 깜짝 놀랐네요. 그죠? 그 온도를 넘어서면 뭐였죠? 그죠? 그 인계 상태가 되는 거죠. 인계 상태가 되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 얼음, 액체, 고체, 액체, 기체잖아요. 여기서 보니까 이게 살짝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죠. 보면 이게 수직이잖아요. 수직이면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약간 왼쪽으로 기울어졌죠. 뭐가? 고체와 액체의 경계선이 되는 선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이게 대부분의 물질들은 다 이게 오히려 오른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오른쪽으로 약간 기울어졌는데 물이 거의 유일하게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것 같아요. 되게 특이한 물질이에요. 이렇게 되는데 봐야 될 거는 0도씨, 여기 3중점이죠. 그죠? 그죠? 예를 들면 0도씨에서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0도씨. 그죠? 0도씨. 그죠? 그 다음에 1기압, 요게 돼요. 0도씨 1기압, 100도씨 1기압. 그러니까 여기서 녹기 시작하고 여기서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게 3중점인데 0.01도씨 4.58mmHg 압력은 굉장히 낮죠. 그죠? 이런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봅시다, 여러분. 예를 들면 온도가 끓기 시작했죠. 100도씨가 되니까 끓기 시작했잖아요. 아까 진짜 끓는다는 건 보일링이라고 했죠. 보일링은 언제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보일링은 앞에서 제가 증기압 설명하면서 증기압은 증기가 나타내는 압력이 아니고 증기가 동적 평형 상태일 때 나타내는 압력이라고 그랬죠. 그죠? 동적 평형 상태일 때 증기상이 나타내는 압력이 증기압이에요. 그죠? 이 증기압이 온도 올라가면 증기압이 커지나요? 작아지나요? 온도가 높아지면 증기압도 커지잖아요. 그런데 증기압이 계속 커지다가 뭐가 되면 끓기 시작한댔습니까? 대기압. 대기압이 된다 그랬죠. 여기서 우리가 보통 대기압은 여기서 1기압 있잖아요. 1기압. 그죠? 1기압이 되니까 끓기 시작한다. 100도씨에서 끓기 시작하죠. 자, 이게 뭘까요? 100도씨에서 대기압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뭐가? 증기압이. 그러니까 뭐냐면 요곡선 있죠. 요곡선. 액체와 기체, 수증기 사이 요곡선.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오늘 과제의 내용인 증기압이에요. 증기압.
증기압 곡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 액체와 기체의 경계면인 요 곡선이죠. 이게 바로 증기압 곡선, 증기압 곡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를 들면 온도가 올라가면 증기압 곡선은 점점 증가하겠죠. 그죠? 예를 들면 1기압일 때 증기압이 같아지죠. 이것도 예를 들면 압력이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압력이 낮아지면 온도가 낮을 때 끓기 시작해요. 보통 우리가 80도씨 그러면 여기잖아요. 여기면 끓나요, 안 끓나요? 안 끓죠. 그죠? 안 끓잖아요. 안 끓고 1기압에서는 액체 상태가 되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다가 압력이 낮아져요. 산에 올라가면 압력이 떨어지잖아요. 압력이 점점 낮아지면 낮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죠? 끓기 시작하죠. 근데 그때 압력이 얼마인가요? 1기압보다 낮죠? 온도가 낮잖아요. 온도가 낮은 데서 끓기 시작하면 뭐가 되나요? 온도가 낮은 데서 끓기 시작하면 온도가 높아야지 열량이 충분히 공급이 되잖아요. 왜냐면 MC 델타 T니까 100도씨하고 차가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온도가 낮은 데서 끓기 시작하면 그 온도 이상은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100도씨에서 물이 끓기 시작하면, 그죠? 100도씨보다 높아지면 다 증발을 빨리 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압력이 낮으면 끓기 시작하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열량이 충분히 공급 안 돼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밥을 하면 서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다 이 압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 돌을 넣으면 압력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밥이 서리지 않고 잘 되는 거예요. 왜? 충분히 높은 데서 끓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뭐 열량이 충분히 공급되겠죠. 압력솥이 뭐냐면 압력솥이 높은 온도에서 충분히 밥에 쌀알에다가 칼로리를 많이 전달하기 때문에 밥이 잘 돼요. 알겠습니까? 밥맛이 좋은지는 뭐 기호에 따라 다르니까 뭐라고 말을 못하지만 밥이 잘 있겠죠. 그죠? 높은 온도에서 끓으니까. 자,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럼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되냐? 이산화탄소를 여기 또 바로 예를 든 건 뭐냐면, 이산화탄소의 경우에 이산화탄소가 초연계 유체로서 용매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산화탄소 예를 들었습니다. 자, 이산화탄소가 보면 5기압이잖아요. 5기압이 삼중점 있잖아요. 여기서 56.7, 78.5 이거 온도가 더 갈수록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뭐다?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1기압 25도씨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뭔가요? 기체예요. 기체. 이때는 증기가 아니고 기체예요. 왜? 기체는 증발한 기체를 증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증발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액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액체가.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 0도씨 1기압, 뭐 25도씨 1기압 이런 데서 액체가 존재하지 않나요? 뭐든지 이 조건에서는 다 기체 상태로, CO2는 기체로밖에 존재 못하잖아요. 물론 여기서 1기압에서 온도를 굉장히 낮추면 뭐가 되나요? 온도를 낮추면 고체가 돼버리죠. 액체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압력을 아주 높이면 액체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상온, 상압, 즉 한 25도씨 1기압에서는 이게 액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액체에서 증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상태를 기체라고, 그죠? 이런 그 상태의 물질을 기체라고 부릅니다. 알겠습니까? O2나 N2, 그죠? 공기도 마찬가지예요. 공기도 이게 상온, 상압에서는 이게 액체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이산화탄소가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삼중점과 크리티컬, 임계점을 보면 대충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물질이 상온, 상압, 25도씨 1기압에서 어느 정도 어떤 상태를 띌 것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삼중점과 임계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제부터 실전입니다. 실전. 왜 실전이라고 하냐면 이제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게 제가 1997년도, 8년도에 실제로 제품을 개발했어요. 이게
여러분들 보는 이 제품 있죠? 이 제품. 이거를 제가 LG에서 개발했었는데, 이걸 개발하면서 그 보고서를 썼어요. 논문을 썼어요. 논문을 써가지고 이걸 그 이론적으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논문 발표해가지고 그때 그 LG에서 매년 그 화장품 연구소에서 그 학술 발표 대회를 열었었거든요. 열었었는데 제가 이걸로 상을 받았어요. 그때 한 서너 번 받았어요. 진짜 서너 번 받았는데 상장을 어떻게 넣었는지 모르겠네요. 거짓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나중에 이게 나중에 물어보면 아마 받은 건 다 알 거예요. 저하고 비슷한 시기에 회사를 다녔던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은 이제 그냥 단순히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제가 그 실제로 제품을 개발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육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시험 문제 어렵게 낼 때는 여기서 냈어요. 왜냐면 이런 데이터들을 주고서, 데이터들도 원래 찾으라 그랬는데 데이터들을 찾기는 뭐 페리스 케미컬 엔지니어스 핸드북 이런 것들로부터 데이터를 찾거든요. 이런 걸 찾으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한 며칠 동안 찾아야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바로 찾는 건 힘들고, 여기 데이터를 주면서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조합해서 그 상황에 맞는 그 데이터를 뽑아야 돼요.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것 중에서 나는 지금 이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는 걸 알고서 그 데이터를 보고서 뽑아내서 답을 도출해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공부하고 실전이 다른 거예요. 실전에 가서는 여러분들 실제로 뭔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시험 치는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는 다 오픈되어 있어요. 소스가 다 오픈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걸 공부를 해서 경험으로서 알고 있던 거 있을 수 있고, 지금까지 공부했던 게 있고, 모르는 건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아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노하우도 중요하고, 그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찾아서 내가 원하는 상황에서 그 유출해 나가는 거죠. 그죠? 이런 과정들을 잘하는 사람들이 회사에 가서 굉장히 인정을 받는 것 같아요. 실전에 강한 사람들. 이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이론을 실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거를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어떤 화장수를 개발하면서 했던 이런 노하우를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를 하면서, 이번 그 상장기체 물성학에서 지금부터 공부해서 다음 주까지 공부한 내용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그 내용이 중요해요. 이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제품을 이제 얼음이 열잖아요. 이런 얼음이 여는 제품 한번 뿌려볼까요? 날씨도 더운, 지금 딱 뿌리기 좋은 날씨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얼음이 얼었잖아요. 이런 게 왜 필요하고, 필요성을 앞에서 이제 요걸 공부하고 나서 제가 논문 발표한 걸 가지고서 살펴볼 거예요. 여름철 이렇게 얼음 오는, 좋네요. 그렇죠? 여름철 화장수를 이렇게 개발하게 된 배경은 뭐다? 일단은 필요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품을 개발하는데. 왜 개발했나? 더위로 인한 여성의 어떤 피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이런 제품 개발했어요. 화장수 개발했어요. 그럼 이걸 개발하려다 보니까 얼음을 얼게 하든지 아니면 차갑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하죠? 액화가스가 필요한 거예요. 액화가스. 그죠? 물론 일단 추진제로서 사용되고, 액화가스가 있으면 나오면 이게 증발하면서 증발열을 빼앗아야 갈 거 아니에요. 왜? 첫 시간에 봤다시피 우리가 캔을 깼잖아요. 캔을 깨면 거기서 액체 LPG가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뭐가 되나요? 바로 막 끓듯이 막 기체가 돼버리잖아요. 기체가. 그럼 기체가 되면서, 액체에서 기체가 되면서 뭘 뺏어가나요? 주위에서 100도씨 수증기가 되려면 열을 계속 가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액체가 기체가 된다는 건 에너지가 증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위에서 에너지를 다 뺏어가요. 열 에너지를 다 뺏어가요. 그러면 주위가 차가워져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냉감 효과를 주기 위해서 분사제로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했는데, 여기서 보면 또 프로판가스의 함량이 적은 이래잖아요. 그럼 왜 프로판가스의 함량이 적어야 되나? 그죠? 이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고려해야 될까 한번 생각을 써봤어요. 실제로 써본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캔이 부식 안정성. 캔이 부식되면 어떡하나? 내용물이 뭐죠? 내용물이 화장수를 뿌리는 거니까, 은근 화장수잖아요.
화장수가 액체 물이니까 그 오랫동안 보존하면 이 캔이 부식되면 어떡하나. 그래서 뭘 사용해야 되나요? 캔에는 종류가 뭐 철도 있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도 있고 알루미늄 캔도 있잖아요. 그러면 물은 일단 안 돼요. 왜냐하면 부식될 수 있으니까. 물은 쇠는 안 돼요. 부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알루미늄 캔을 사용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또 뭐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캔 제품을 만든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유, 터지면 어떡하나. 그죠? 맞아요. 캔이기 때문에 안에 압력이 높은 추진제니까 뭔가요? 누르면 추진제라는 게 안에 있는 그 내용을 뿜어내야 되잖아요. 그럼 압력이 높아야 되잖아요. 압력이 높다는 거는 이런 거를 변형시키거나 또는 캔이 폭발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캔의 압력이 높으면 캔이 우그러지는 거예요. 우그러지거나 폭발하는 게 있으니까 이런 걸 방지할 수 있는 안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정성. 그죠? 그 다음에 원액이 뭐냐면 액화가스하고 함께 분사돼 가지고 얼음이 열게 되는 화장수를 앞으로 원액으로 표현할 거예요. 이 원액이 어떻게 되잖아요. 쓰다가 나중에 다 쓰고 났는데 다 써서 이제 안 나와요. 또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흔들면 안에 뭐가 남아 있는 거예요. 뭔가 이거는 가스가 다 빠져나갔다는 거잖아요. 가스가 다 빠져나가고 흔드는 건 뭐죠? 안 내용물 원액이 있다는 거예요. 화장수가 아깝잖아요. 그럼 이게 클레임이 되는 거예요. 클레임이. 그럼 나중에 캔을 깨가지고 쓰기도 좀 폼이 안 나잖아요. 다 뿌려서 우아하게 써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얼핏 생각해도 야, 이 제품을 만들려면 처음에 캔의 부식 안정성을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캔이 터지면 안 되겠구나, 물리적으로 안정해야 되겠구나 하는 요걸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원액이 사용하고 나면 다 소진돼야 되는구나, 완전 분사가 돼야 되는구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고 이걸 확보를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제품을 물론 또 다른 제품을 뭐 예를 들면 뭐 모공 화장품이라든지 피지를 좀 안 나오게 할 수는 없겠죠. 화장품이 피지를 줄여주고 이러지는 못할 거예요. 이거는 물론 뭐 시간을 아주 많이 오래 사용하면 조금 줄여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약도 아니고 피지를 막 확 줄여주고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뭐냐? 피지를 흡수를 해주는 거예요. 피지 흡수를 물리적으로 생화학적으로 이게 변화가 나타난다는 건 그건 이제 상식적으로 너무 좀 그죠? 말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뭐 2주 만에 피지가 없어졌어요, 모공이 줄어들었어요, 없어졌어요, 이런 거는 어메이징한, 그죠? 이거는 판타지에, 그죠? 판타지 소설에 나오는 만한 내용들이니까 그냥 물리적인 변화를 과장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과학적으로 설계하고 거기에 필요한 게 뭔지 데이터들을 정리해야 돼요. 그걸 정리해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일단 액화석유가스의 물리적 성질을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캔에 보면 앞에 문제점을 들었었죠. 캔의 부식 안정성은 이제 워낙도 영향을 많이 끼치지만 캔의 물리적 안정성이나 원액의 완전 분사는 액화석유가스의 성질에 의존하는 거예요. 액화석유가스가 남아있으면 계속 분사를 해주잖아요. 완전 분사가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액화가스가 온도에 따라서 증기압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증기압이 변형 압력을 초과해버리면 변형이 되는 거고, 이거에 견딜 수 없는 압력까지 올라가 버리면 폭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부탄가스 같은 걸 놓고서 이제 보통 있잖아요. 고깃집 같은 데서 불판에 닿으면 이게 폭발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웬만하면 이게 폭발 안 하는데 불판에 닿으면, 불판이 직접 닿거나 거의 뜨거운데 이게 닿으면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서 폭발할 수는 있겠죠. 근데 웬만해서는 폭발 안 합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제가 막 깨도 폭발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해보고 하면 되지. 물론 테스트는 해봐야 되지만 이걸 다 테스트하기에는 온도별로 다 테스트하고 사용하면서 테스트하고 차 안에 넣고 테스트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물리적인 성질들을 이론적으로 문제 안정하다는 걸 확보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나중에 학교 왔을 때도 회사에서 의지생활 건강
그래서 이 제품을 수출을 해야 되잖아요. 수출을 하면 이게 어딜 통과해야 되나요? 예를 들면 거기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아프리카 수출한다. 그럼 이게 적도를 통과해야 돼요. 적도를. 큰 컨테이너선 안은 굉장히 덥대요. 한 온도가 한 8, 90도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답니다. 7, 80도까지도요. 제가 좀 뻥인가? 근데 뭐 그죠? 이게 막 적도 뜨거운 데를 계속 며칠 지나다 보면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 계속 직사광선 뭐 받으면 한 7, 80도, 8, 90도까지도 뭐 올라간다는 게 거의 과장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직접 안 타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여기서 과연 이게 캔이 안전할 것인가? 어떡하? 제가 전화 왔길래 제가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8, 90도까지는 문제 없다고 제가 그랬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잘 통과해서 뉴스에서 뭐 그죠? 수출하다가 컨테이너선이 폭발했다는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다 갔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안정성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확보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어떤 이론적 배경 이런 데서부터 공부하는데 뭐 그죠? 여기서부터 배경을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면서 다음 14주차에는 이 배경부터 해가지고 빨리 진도를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혹시 또 오늘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증기압 곡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지난주에 기체의 성질 관련돼가지고 이상기체 상담 방정식, 분압의 법칙, 그 다음에 확산 속도의 법칙, 그죠?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뭐 지난주 수업이었지만 다시 반복을 해서라도 꼭 좀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두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수업을 하고 그 전에 또 이제 대면 아니지만 온라인으로 우리가 서로 이야기나 실시간 수업을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수업은 이제 여러분들이 꼭 그때는 마이크를 좀 켜고 우리가 좀 예행 연습을 하는 차원도 있기 때문에 꼭 좀 참여해 주기 바랍니다. 카톡으로 전달했으니까 그 시간에 꼭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자, 이제 오늘도 수고 많았고 오늘 한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여러분들에서 복습하기 바라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서 또 열심히 공부합시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